듣는 역사의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2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팟캐스트 23회이죠. 예. 임진왜란 요새 임진왜란 이제 이 발발한 게 1592년 4월 14일 뭐이라 그러니까 뭐 음력이긴 하지만은요. 네. 어쨌든 뭐 몇백 년이 지났나요? 이렇게 그 4월이 좀 가까워 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극도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징비록도 하고 좀 네. 이따가 또 무슨 선조 뭐 얘기를 좀 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임진왜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이 도주길 그 한심한 임금의 도주로 요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선조 임금이 도망간 길인데요. 그 도망가고 건넌 길이 임진강이거든요. 그래서 네.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도주로에서 과연 어떤 한심한 일이 벌어졌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영 기자는 일본 국도가 어딘 줄 아세요? 모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일제 강점기 때 지은 신장로인데요. 네. 목포에서 대전, 뭐 서울, 파주, 뭐 개성, 평양, 의주 이렇게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상들이 다녔던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은 좀 변형이 좀 됐고요. 그 뭐 옛날에 그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이 다녔던 길이기도 하고 서울부터는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 평양, 의주로 갈 때는 반드시 임진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이마영 기자는 임진강 가보셨나요? 이 구경도 좀 해보셨어요? 구경을 해본 적은 없고 지나가다만. 어디 그 37번 국도 뭐 이렇게 지나간 건 제가 있어요? 지리가 약해가지고. 근데 이제 임진강 한탄강이 굉장히 그 네. 서울의 북쪽에 있잖아요. 네. 뭐 비무장지대 가까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사람들도 안 가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사실 가보면 엄청난 절경이 많고 그래서 그 나름 임진강 한탄강 관련은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달아볼까 하는데요. 그 임진강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하류 쪽이 강폭이 좀 굉장히 뭐 넓어지고요. 민물 네. 때는 또 바닷물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특이한 그 물입니다. 썰물 때는 사람이 건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여울이 많아서 예전부터 어쨌든 군사 요충지. 왜냐하면 한반도를 경영을 하려 그러면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가려 그러면 임진강을 건너야 되고 네. 또 북쪽 세력도 남쪽을 또 이 장악하려면 또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려군이라든지 당나라군이라든지 그 한국전쟁 때도 또 북한군이 뭐 넘어오고 뭐 이런 그게 네. 아주 요충지가 많습니다. 예전의 요충지가 지금 요충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 오늘은 그 1592년 4월 30일 임진왜란을 당한 선조 임금이 건넜던 임진나루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뼈아픈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쓰임새가 없어졌어요. 임진나루가. 네. 어쨌든 예전에는 일본 국도의 어떤 관문, 효시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가 생태 탐방길을 만든다면서 그 임진나루에서 율곡 생태공원길을 개방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1.2km 뭐 이 정도 됐는데 이 왜 비공개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인 통제구역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44년간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2007년에 우리 경향신문에 연재를 했던 민통선 문화유산 기획 뭐 취재를 하면서 군부대 허락을 받아서 사실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민통선 이북 지역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그 이 군 당국의 허락을 받은 배가 세 척이 고즈넉히 이렇게 이게 정박해 있는 거 뭐 이런 거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탐방길은 언제 공개하는 거예요? 5월 달에 이제 뭐 개방 행사를 연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공개가 되면 한번 그 임진강변을 따라볼 걸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차제에 뭐 하여튼 흥미진진 역사 이야기를 네. 좀 갖고 가면 더욱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임진진이 얼마나 유서가 깊은 곳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제 임진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임진나루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실은 조선이 1392년에 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2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전쟁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조선이 200년 만에 어쨌든 간에 임진왜란을 만나서 수치스러운 패배의 사연을 이제 단적으로 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또 그때 이제 임진왜란 나가지고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 혼란의 시기에 그 인간 군상들이 얼마나 추잡하고 또 한심한 행태를 벌였는지 또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징비록 그 사극에서도 나오던데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밀고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 병력이 뭐 다 합해갖고 30만 정도가 이제 전쟁에 관여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4월 14일 날 우리가 뭐 잘 아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 네. 이제 선봉을 섰는데 4월 14일 날 부산포에 침입을 한다 그러는데 선조가 피랑길에 오른 게 4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선조가 이틀 전인 28일 날 피란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또 이제 그 이 광해군을 세자로 정하고 그냥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29일 날 충주 탕금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립장군이 예. 배수진을 치고 뭐 이러다가 결국 대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함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양이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임금이 뭐 몽진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새벽에 이제 피란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그 기록을 보면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선조가 홍제원 벽제를 지났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제 홍제동길 있잖아요. 거기 예. 통해서 이제 벽제로 갔으니까 지금 통일로인가요? 거기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임금하고 광해군 그러니까 세자 그다음에 중전은 뚜껑이 있는 교자 가마를 탔다 그러고요. 궁녀들은 또 그냥 그 이 걸어갔다 그러는데 말에서 내려서 걸어갔다 그러고 말도 타고 그랬다 그러는데 네. 모두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 벽제관에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왕과 왕비는 이제 반찬을 준비를 했는데 세자는 반찬도 없었다 그러죠. 네. 그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병조판서가 흙탕물 속을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네. 그 경기 관찰사가 무릎을 끼고 앉아서 눈을 휘둥그랬던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네요. 그렇죠. 이제 창줄관에 이제 도망간 거니까요. 그 사실은 임금이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그 백성들이 나와 있다가 봤을 거 아니에요. 밭을 갈고 뭐 논 갈다가. 그러니까 어가행렬을 보고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나라님이 백성을 버리시면 우린 누굴 믿고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통곡을 했다 그러는데 뭐 그걸 무시하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임진나루에 도착한 게 언제예요? 이제 뭐 칠흑 같은 밤이 됐다 그래요. 비가 이제 억수같이 내리고 날이 뭐 어두우니까 앞길을 뭐 구분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강도 네. 못 건넜고 그래서 임진강 남쪽 언덕에 승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승정이 뭐냐면 나루터를 관리하던 청사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헐어가지고 그 나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불을 피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임금이 나루를 건너고 그 이북에 있는 동파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이 말을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그 이 뭐 왔다 갔다 할 때 거기다가 이제 자기도 하고 뭐 여인숙도 네. 하고 여관도 하고 그랬던 그 기지인데 하여튼 지금 역이죠 역. 예. 거기에 이제 갔다 그러죠. 동파역에서 한심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임금이. 네. 그래서 임금 수라 준비를 좀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파주 목사가 허진이라는 사람이었고 장단부사가 구효연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임금을 위해서 만들 음식 그 수라 네.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위기에 닥치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임금이고 뭐가 없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 호위병들이 하루 종일 네. 밥을 뭐 굶었다 그러죠. 임금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세자도 뭐 반찬도 네. 없었다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그 뭐 임금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주방에 들어가 갖고 닥치는 대로 임금 저 음식을 막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도 되는데 약간 이 상황이 네. 어려우셨네요. 그 이제 뭐 저 임금 먹을 수라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만들던 그 아까 얘기했던 파주 목사하고 장단부사가 네. 문책이 두려우니까 36개 주랭랑을 쳤다 그러죠. 이제 임금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거니까 뭐 할 말이 있었을까요? 뭐 그러니까 신하도 임금을 버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유성룡의 징비록 이런 네. 내용이 나옵니다. 태평성대를 누린 이래로 병사들을 감축하는 거에만 힘썼다. 그러다가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 군사들이 적을 본 군사들보다 더 심하게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뭐 대신들이죠. 대신들이나 네. 뭐 수행원들이 그렇게 이제 막 흩어지고 도망갔다 그러는 거죠. 또 임금 옆에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또 옆에 바로 있었을 텐데 도망 다 간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사관이 사실 누군가요? 그러니까 목이 칼이 돌아도 네. 사실은 그 이 치욕의 역사죠. 사실 그건 서술을 해야 되는데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관 조존세, 김선여, 임취정, 박정현 등이 어떻게 보면 임금이 굉장히 자식처럼 이렇게 그 총애했다 그러는데요. 네. 그 임금이 요동으로 이제 도망갈 것을 결정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도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조책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불을 지른 뒤에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네. 그 선조실록이 굉장히 그 실록 중에서도 굉장히 그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초들이 전부 임진왜란 때 막 없어지고 아까 이것처럼 사당원들이 막 불구덩이에 네. 놓고 그래가지고
거의 사초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거든요. 그거 사초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엄청 부실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관들뿐이 아니고 또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명망 대신들, 우리가 뭐 보면 명망 진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서울을 떠날 때 나라가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는 어떤 요사스러운 말이 퍼졌다. 네. 명망 진신들도 보신책을 품었다. 그래서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따른 문무관은 겨우 17명이었다. 이 중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네. 허준이 거기 17명이 포함됐다 그러는데 그 허준을 칭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착했다면서요. 예나지금이나 사실은 순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네. 뭐가 예쁘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백성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는 임금이 어떻게 보면 네. 굶으니까는 껍질만 벗긴 현미로 네. 이제 밥을 지어 바치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도정이 안 됐다는 건데 요즘은 사실 건강식이잖아요. 현미가. 그런 뭐 하여튼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언제 봐도 우리가 착하디 착한 백성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임진나루에서 한심한 일이 또 일어났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임금이 도망가니까 서울이 무주공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왜군이 이제 손쉽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5월 2일 날, 3일 날 이렇게 점령을 했다 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이 드라마에도 보는 악명 높아요. 갓도 기요마사 네. 임진나루에 이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임진나루에 도착하는 게 5월 10일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주일 만에 서울 점령 일주일 만에 임진강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조선군도 대비는 해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배들을 모두 이제 임진강 북쪽으로 끌어놓고 이 왜군들이 사실 물살이 좀 세고 그러니까 쉽게 건널 수는 없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선조가 임진강 사수하라 이래서 사수 명령을 내리고 옛날에 누구죠? 그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는 도망가고 나서 뭐 그랬다 그래. 한강을 뭐 좀 사수하니 많이 이랬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일주일이나 대치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왜군이 답답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왜군이 꾀를 냅니다. 꾀를 네. 어떻게 냈냐면 광화를 권하는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음. 우리가 후퇴할 네. 건데 이거는 강화를 위한 거다. 네. 협상을 위한 거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하라는 게 여기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전하는 귀국 조선의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정벌하고 싶은 것뿐이다. 그것뿐이다.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물러나겠다는 건데 네.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화를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명나라를 치겠다는 거다. 그것 때문에 왔다. 조선은 길만 비켜주면 된다. 그걸 우리가 정명가도라 그러거든요. 네. 이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빌려달라. 건데요. 가짜가인데 그게 빌려준 뭐 이런 가짜더라고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러났어요. 예, 그 왜군이 그 나루 강가에 이제 막사를 세워놓은 걸 갖다 불태워버리고요. 네. 척후 부대만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 병력을 파주 쪽까지 이제 후퇴를 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쓴 거죠. 그럼 조선군은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그 임시 조정이 평양에 있었거든요. 엄청난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왜군이 임진강을 쉽게 건너지 못한다는 소식을 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이게 우리가 또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왜군이 또 강화를 요청하고 네. 뭐 군대를 또 철수한다 그러니까 잔뜩 이제 고무된 거예요. 그때 경기 감사가 평양 조정에 장계를 올린다면서요. 예, 또 이게 또 불을 붙이는 거죠. 네. 뭐라 그러냐면 적군의 세력이 고립무원이 됐다. 외병의 기세가 꺾였다. 막사를 불태우고 도망가려고 한다. 이럴 때 빨리 추격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임진강을 지킨 장수가 누구예요? 예, 그 김명원이라는 사람인데요. 도원수 직책입니다. 도원수라는 직책은 그 전시 때 이제 전쟁 때 군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인데 야전 사령관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김명원이라는 장수가 임진강을 이제 건너기를 주저하게 돼요. 그 왜군의 작전을 간파한 건가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평양 조정이 왜 빨리 진격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건데 교지를 내리는 건데 김명원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평양 조정이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전세가 유리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너 반격 안 하고 뭐 하고 있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리게 돼요. 그때 이제 조정에서는 문신 한응인이라는 사람인데 네. 도순찰사라는 그 직책인데 문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김명원 지시를 받지 말고 네가 군대를 지휘해서 임진강을 건너서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명령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전투 현장에서 네. 사령관 지휘를 받지 말고 뭐 그런 다른 사람도 지휘를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흥이 지휘한 병력이 나름 정예병이었다면서요. 예, 선조임금이 정예병 3,000명을 내줬대요. 모두 또 이 강변 출신 뭐 사병들이어가지고 또 나름 또 이 오랑캐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어떻게 보면 최정예병이었다 그럽니다. 그럼 한흥이는 마음이 급했겠네요. 그랬죠. 이제 뭐 쏜살같이 하여튼 뭐 임진나루로 달려갔다는데 사실 그 정예병이긴 하지만 좀 짬이 좀 필요하잖아요. 임진나루까지 왔어도 조금 쉬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선조임금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지만 뭐 좀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빨리 이제 공격하라 적을 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병사들이 아 이건 너무 좀 피곤하다 조금 쉬고 내일 적의 뭐 사정을 좀 정탐을 한 다음에 공격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 제안을 하는데 한흥인이가 이제 불평무한 몇 명을 막 목을 뱉다 그래요. 이 백성을 개돼지 취급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투 중에는 명령을 어기는 자 뭐 이런 경우는 엄벌에 취하는 게 맞죠. 전시잖아요. 그렇죠. 뭐 전시 상황이니까 그렇긴 한데 한흥이로서도 이제 그런 군기가 필요했겠지만 전쟁은 뭐 결과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이 그 명령을 안 들은 사람 몇 명을 이렇게 목을 베갖고 어떤 군기를 잡고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과정이 나쁘니까 뭐 결과가 나쁘고 과정이 나쁘니까 과정도 나쁘게 보이는 거죠. 야전사령관이었던 그 김명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지휘권을 뺏겼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조선군이 한흥인 문신 그 명을 따라서 강을 건넜습니다. 결과는 편했겠네요. 처음에는 이제 강을 건너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이긴 줄 알고 환호성을 질렀다가 얼마 후에 이제 외병들이 숨어 있다가 뭐 옷을 벗고 뭐 웃옷을 벗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7, 8명이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대검을 휘두르면서 나타났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군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안까지 밀린 조선 군사들이 강물에 투신을 했고 그렇지 않은 군사들은 적의 칼에 맞아 찔려 죽었다 이렇게 뭐 나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걸 뭐 우리가 목불인견이라고 하잖아요. 한 명도 왜군에 대항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1592년 5월 17일 임진나루에서 벌어진 임진강 전투의 한심 스토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조선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유성룡이 그때의 패배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 다르기를 봄날 꽃놀이 하듯 하니까 이게 어찌 뭐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죠. 좀 기본적으로 조선군이 문제가 많았나 봐요. 뭐 유성룡이 또 이렇게 뭐 한탄을 합니다. 순찰사들은 모두 문인 출신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한흥인 같은 병무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요충지를 지킬 수도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데요. 고조선이나 고구려를 보면 이제 성을 쌓고 지키는 전술이 뛰어났잖아요. 우리가 그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산성을 쌓고 철옹성, 산성을 쌓고 청야전법을 써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곡식들을 전부 이 불태우거나 아니면 성 안으로 들고 와갖고 그 적군들을 이제 그 아주 고사시키는 그 성을 지키는 그런 아주 작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고조선도 이제 한나라 공격을 그렇게 1년 동안이나 막다 결국 내부 분열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 뭐 이 수당을 그렇게 이제 무찌른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수나라는 고구려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근데 조선은 왜 그랬어요? 조선이 사실 그 농업 국가고요. 그 유교 국가고 뭐 이러니까 방어 체제가 좀 군사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좀 어설펐던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방어 체제가 어땠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조선 때는 세조 때부터 이제 조선의 방위 개념이 진관 체제라고 그랬습니다. 진관 체제가 뭔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상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는 군사 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토 단위의 방어 전략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향토 예비군. 뭐 남편도 뭐 가끔 향토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민방위 훈련. 민방위 이제 민병 훈련 바뀌었어요? 민방위로 바뀌었을걸요? 아닌가? 어쨌든 전형적인 농업 유교 사회니까 그 옛날 뭐 고조선이나 고구려처럼 청해 전술을 피거나 산성에 틀어박혀 갖고 이제 뭐 어떤 적군을 막는 일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평지에 읍성을 쌓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뭐 그런 식으로 운영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향토 예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훈련을 누가 시키니가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시킨 거예요? 그 지방 수령이 뭐 시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군사의 무슨 뭐 문외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사실 지금도 그 예비군 훈련 가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군사 훈련 받는다는 게 귀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뭐 천재지변 뭐
비가 오니 뭐 이래갖고 핑계대고 군사훈련 기피하고 뭐 이런 게 다반사였을 거고 뭐 농사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리고 직장 다니는 요즘은 형태예비군 가면 그래도 네. 일을 안 하니까 좋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 하루 일을 안 하면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 개국 이후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도 문제로 꼽힌다면서요. 좋은 말로 이제 태평성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200년 이상 되면은 태평성대 200년 이상 되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이렇게 사회 모순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양반 권력층이 토지를 이렇게 집적하는 그 끌어모으는 현상이 나와가지고 자영농이 소작농으로 막 이렇게 전락하게 되고 그 양인이 이제 천민으로 막 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속으로 굼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병농일치라든가 양인 개병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보완책을 세운 게 이제 재승방략 체제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재승방략은 유사시의 여러 이제 지역의 군사들을 전쟁 나면 네. 특정 장소에 집결시켜 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조정은 그 이 직결제에다 재승방역의 군사 지도자를 파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어 체제는 좀 신속하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규모 침공을 받으면 임진왜란처럼 네. 무용지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나면 모든 군사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네. 조정에 보내는 지휘관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장수는 오지 않고 쉽게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 그 사이에 또 공격을 받게 되면 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합지졸이죠. 흩어지고 패하게 되는 거죠. 징비록에도 그 점을 한탄하는 대목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 문경의 수령들이 이제 그 재승 방략에 따라서 군사들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이제 조정이 파견하는 지휘관이 있잖아요. 네. 그 순변사라 그러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군의 진격은 빠르고 네.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안 오고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그냥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랬다 그러죠. 뒤늦게 이제 조정이 보낸 순변사가 왔는데 이미 문경에 도착했을 때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면서 다 도망가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무기력한 방위 개념이었네요. 너무 좀 한심했던 거죠. 사실 임진강 전투도 조정이 전투 경험이 뭐 풍부한 야전사령관 그 도원수를 믿지 않고 네. 문신을 보내갖고 지휘관을 뺏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잖아요. 네. 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 거죠. 작전을 펼 때는 그 현명한 장수 두 사람보다는 네. 아주 그 비겁하고 용렬한 장수 한 사람이 낫다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죠. 그런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임진강 전투에 투입된 군사 수가 오히려 조선군보다 많았다면서요. 아, 조선군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조선군이 더 많았다면서요. 15,000명이고 왜군이 네. 12,000명이었다는데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지형지물도 익숙하잖아요. 네. 병력도 그렇고 지형지물 측면에서 유리했다 그러는데 근데 진 거잖아요. 그 임진강을 패전한 다음에 인간 군상들의 행태가 정말 볼만했다면서요. 전투 때 사실은 그때 조선군 장수들이 이제 모두 파란색의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는데요. 그때 이제 박창간이라는 장수가 말머리를 돌려갖고 도망갔다 그러는데요. 병사들이 그걸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우리가 그나마 좀 믿었던 김명원 장수 아니냐, 도원수 아니냐 그래갖고 오해하고서 김명원 도원수가 도망간다 뭐 그렇게 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강을 지키던 병사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이고 좀 한심하네요. 근데 패배한 장수들은 어떻게 됐어요? 문책은 뭐 문책 당하지도 않고 사실 뭐 임금이 뭐 도망간 판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고 오히려 장수들은 살았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만 어떻게 보면 죽었죠. 네. 김명원 같은 분은 나중에 뭐 좌의정을 지냈다 그러고 한웅이는 우의정을 지냈습니다. 아까 뭐 사초를 뭐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뭐 좀 문책은 당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뭐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쟁에. 네. 근데 왜군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는데도 쉽게 강을 건너지 못했다면서요. 뭔가 이게 또 혹시 조선이 뭐가 또 술을 쓴 게 아니냐. 강 잘못 건넜다가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해갖고 이겼는데 네. 혹시 조선도 그런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뭐 하여튼 이 몰래 아군 상황을 살피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는데 웃기는 거는 이 상류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보니까 왜군이 척후병을 보냈는데 보니까 네. 그 강 북쪽에서 조선군 지키고 있던 그 부원수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임진강 한탄강 방어선이 다 무너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거부터 이제 문자가 들어 조선은 누란의 위기에 이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도원수 김명원 네. 뭐 그 사람하고 함께 임진강을 사수했던 사람이 있는데 부원수 신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 급하니까 김명원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 양주 산골짜기까지 가서 거기 들어가고 적병을 한 60명이나 죽였다 그러죠. 네. 대단한 전과잖아요. 근데 이제 김명원이 그걸 모르고 신각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붙들려 갖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 조정에서 선정관이라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관리를 내보내 가지고 신각을 사형 집행해라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관이 떠난 그 조금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신각이 그게 아니라 혁재가 공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급히 이제 평양 조정이 알리게 지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떡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선정관을 급히 보냈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럽니다. 신각의 목이 나뭇가지에 내걸린 뒤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각에게는 이제 뭐 90살 노모가 계셨다 그러고 이게 사실 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실 근데 신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원수 그리고 뭐 나름 이제 이름이 남았지만은 죄 없이 죽은 무명 장병들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그 명령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목 잘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없으면 또 누가 달래주는지 참 뭐 그렇죠. 참 전쟁이란 게. 근데 무공을 세운 군인도 있었겠죠. 아까 뭐 신각이라는 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무공을 세운 건데 유국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유국량이라는 분은 조방장이라 그래가지고 사령관을 돕는 장수 뭐 이런 직책이었는데 문신인 한응인에게 섣부른 공격은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가 목이 잘릴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이제 네. 거의 살아남았거든요. 막상 공격이 시작되니까 선봉에 서갖고 내가 죽을 곳은 여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병 몇 명을 죽이고 백병전을 벌이다가 전사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대단한 분이신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대단한 게 야사집에 북의기문이라는 야사집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유국량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분이 묵가에 급제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구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뭐 기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네. 어머니가 원래 노비였는데 주인집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남편이죠. 네. 유국량을 낳았는데 사실 조선 세조 때부터는 부모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노비일 경우는 자식은 영영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국량도 사실은 노비 출신인 게 드러나게 되면 네. 과거급제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 과거가 취소되고 다시 또 노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울었던 거죠. 유국량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속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유국량은 그 어머니가 노비로서 있었던 원래 주인집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답니다. 어머니한테 자취증을 들었는데요. 과거급제를 취소시키고 다시 주인님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네. 솔직히 고백을 했다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감명을 받았다 그러죠 주인이. 그래서 되레 유국량을 종에서 풀어줬다 그러는 건데요. 노비 문서를 돌려준 거죠. 대단한 분이신데요. 그렇죠. 이제 유국량이 이제 노비에서 벗어난 신분이 벗어난 건데 네. 죽을 때까지 어쨌든 간에 주인집을 섬겼다 그러죠. 늘 이제 예물을 바치기도 했고 네. 주인집에 인사를 할 때는 동네 입구에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예물을 손에 받들고 걸어서 들어갔다 그러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비교가 되네요. 위기가 생기니까 뿔뿔이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진 임금 그리고 고관대작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유국량 같은 분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신에만 급급해가지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아 승승장구하고 참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헛된 죽음을 또 당했으니까 말이죠.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희생이 많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잘 대비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이 일어날 싹을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서로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뭐 하고 되면 또 뭐 포 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화에 임하면서 평화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뭐 그런 그 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죠. 전쟁 나면 사실 누가 죽습니까? 지휘관은 안 죽습니다. 사실 백성들만 죽고 저희 네. 저 졸병들만 죽게 되잖아요. 명심해야 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주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임진강 한번 이렇게 공개가 되면 한번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네. 뭐 그 옛날에 그 1592년 4월 30일에 수많은 백성들이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네. 제대로 건너지도 못하고 인간 띠처럼 이렇게 임진강변을 이렇게 그 처연하게 정말 비 오는 그 이 임진강변을 걸었던 그런 이 선조임금 그 일행 네. 그 비참한 그 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걸으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상상력이 발휘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게 배우는 자의 몫이죠. 교훈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